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2단원 전자기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전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저항기와 전기 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체의 내부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전자들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전기장이 사라질 때까지 이동하면서 전기장을 없앤다고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이대로 놔두면 도체의 왼쪽 끝에는 자유전자가 모이고 오른쪽 끝에는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모이기 때문에 전기장의 세기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체에 걸린 전기장의 세기가 줄어들지 않게끔 외부에서 전자를 이동시켜 준다면 도체 내부의 전기장 세기를 유지시켜 줄 수도 있겠죠. 전기장이 걸린 구간의 길이가 라지 L이라고 하면 도체의 양단의 전위차 V를 EL로 유지시킨다는 뜻도 될 겁니다. 이렇게 전위차를 유지시키는 능력을 Electromotive Force, 기전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배터리, 전지라고 부르는 장치가 이 역할을 담당하죠. 따라서 전지의 기전력은 도체의 양단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전위차 V가 됩니다. 기전력은 전위의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표준 단위로 전위 단위인 볼트 혹은 줄퍼 쿨롱을 사용하죠. 그러면 전지의 역할은 전기장이 이만큼 걸려있는 공간에서 왼쪽 끝에 도착한 자유전자를 다시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지의 기전력이 V라고 했을 때 전지가 전자에게 제공하는 에너지는 전자의 전위가 V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EV가 됩니다. 전자는 음전하기 때문에 전위가 낮아져야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 하나는 도체 속에서 EV만큼 위치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여기서는 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레벨이 높아지면서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전지가 도체의 양단에 V만큼의 전위차를 유지시켜준다는 가정하에서 도체 속 자유전자의 낮아지는 위치 에너지만큼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역학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고 전자가 받는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가속하게 되고 이로써 전자의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전지가 하는 일만큼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체 속은 진공이 아니라 자유전자를 잃은 금속 원자들이 자유전자의 진행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유전자의 속력이 처음에는 증가하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운동 에너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역학적으로 보면 전기력과 똑같은 크기의 저항력이 작용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도체 내에 전기장이 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금속 원자의 방해 때문에 생기는 이 저항력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낮아지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금속 원자와의 충돌에 의한 도체의 내부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열작용이죠. 따라서 도체 양단에 전위차 V를 걸어주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는 힘의 평형에 도달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단면을 지나가는 전자의 양이 일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정상 상태에서 전하의 흐름, 즉 전류가 일정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일단 도체의 단면적을 A로 두고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자의 속력을 V라고 하면 단위 시간 델타 t 동안 이 면적을 지나간 총 전하량은 V 델타 t만큼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피 AV 델타 t 속에 존재하는 총 전하량이 됩니다. 여기서 도체 속의 자유전자는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전자의 개수 밀도를 n이라고 하면 전자의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 밀도는 EN이라 쓸 수 있죠. 그러면 단위 시간 델타 t 동안 도체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은 전하 밀도의 부피를 곱한 값이 됩니다. 우리는 단위 시간당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전류로 정의하기 때문에 전류는 단면적 A 그리고 전자의 속력 V와 전하량 E, 개수 밀도 N의 곱으로 쓸 수 있죠. 따라서 전류의 표준 단위는 쿨롱 퍼 세컨 혹은 암페어로 씁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정하기 때문에 도체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단위 시간당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전류로 정의하게 되면 단위 시간당 소모되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전류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시간당 한 일인 일률, 파워를 계산하면 전압과 전류의 곱이 되죠. 물론 이건 전기력이 전자에게 단위 시간당 한 일이기 때문에 전지가 제공해줘야 하는 일률도 됩니다.
그런데 전지가 일을 해도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체에서 소모되는 일률이기도 하죠. 전자계학에서는 일률이라는 용어보다는 전력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두 용어의 차이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요. 전기에서 쓰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라 부르듯이 전기에서 쓰는 인류를 전력이라 부르는 겁니다. 물리학적 개념은 완전히 같은 거라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는 도체 양단에 걸린 전위의 차이를 이 도체에 걸린 전압, 볼테이지라 부릅니다. 이 전압이 클수록 도체 내부에 걸리는 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지고 전기장이 강해지면 전자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커지기 때문에 전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전자의 속력 V를 크게 만듭니다. 힘은 가속도에 비례해야 하지만 도체 내부의 저항 때문에 속력에 비례하는 형태로 표현되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걸 레벨 3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전압 V와 전류 I가 비례한다는 결과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는 비례상수 R을 써서 표현할 수 있고 이 R이 클수록 같은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비례상수 R을 도체의 레시스턴스, 저항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관계식을 옴의 법칙이라 부르죠. 저항의 표준 단위는 볼트 퍼 암페어로 쓰면 되는데요. 볼트가 줄 퍼 쿨롱이었고 암페어가 쿨롱 퍼 세컨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저항의 단위는 옴의 법칙을 정립한 독일의 물리학자 게오르그 시몬 옴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 문자 오메가로 쓰고 옴이라 부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체로 예를 들었지만 일반적인 물체라도 물체 내부에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전하 운반자가 있다면 정상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이때 전하 운반자가 양전하를 운반하는 입자라면 전류와 똑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거고 음전하를 운반하는 입자라면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 운반자의 전하량을 Q로 두면 전하 운반자의 전하 밀도는 Q의 개수 밀도 N을 곱해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물체의 단면적과 속력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 전류 상태에서는 전류와 전압 사이의 비례관계 즉 옴의 법칙이 성립하고 이 법칙에 기반해서 물질의 저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전기 소자를 레시스터, 저항기라 부릅니다.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의 길이가 라지 L이고 단면적이 라지 A인 저항기의 양단에 전압 V를 걸어 보겠습니다. 저항기의 왼쪽 끝이 오른쪽보다 전위가 높다면 저항기 내부에는 L분의 V 크기의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으로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저항기 내부의 전하 운반자는 전기장의 크기에 비례하는 속력이 생길 거고 곧 속력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저항기의 저항은 걸어준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되는데요. 저항을 저항기의 길이와 단면적으로 표현해보면 전기장의 세기와 속력이 비례하기 때문에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와 단면적은 물질의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항이 물체의 모양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저항이라는 물리량은 물질의 모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라 보기는 힘들죠. 저항기의 전류 저항 특성을 보려면 저항에서 물질의 형태를 제외한 부분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비례상수 로는 저항기가 가진 물질의 특성인 레시스티비티, 비저항이 됩니다. 비저항의 차원은 저항과 길이의 곱이기 때문에 표준 단위는 옴미터가 되죠. 저항기는 회로도에서 이런 식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전기 회로에서는 회로 소자 사이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는데요. 이건 전선이라 생각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히는 소자 사이를 공간적으로 연결해주는 저항이 없는 선입니다. 선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옴의 법칙 관점에서 전압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압은 오직 저항기에만 걸리죠. 저항기의 저항을 R이라 두고 저항기의 양단에 전압 V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옴의 법칙에 따라서 R분의 V가 됩니다. 이제 저항기 옆에 저항이 다른 저항기 하나를 길이 방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연결을 Series Connection, 직렬 연결이라 부르죠. 두 저항기의 저항을 각각 R1, R2로 두고 각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V1, V2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I1, I2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직렬 연결에서는 전하가 지나가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아야 합니다. 이건 1번 저항기를 통과한 전하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2번 저항기를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회로의 특정 지점에 전하가 쌓이기 때문에 정상 흐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직렬 연결된 두 저항기를 하나의 저항기 개로 보겠습니다. 개 전체에는 V1 플러스 V2만큼의 전압을 건 상태고 전류는 I1이나 I2와 똑같은 I만큼 흐르고 있기 때문에 두 저항기를 하나의 저항기로 간주했을 때의 저항 Equivalent Resistance, 합성 저항은 두 저항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두 저항을 단면적 방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연결을 Parallel Connection, 병렬 연결이라 부르죠. 여기서 선으로 이어진 부분은 전위가 같기 때문에 두 저항의 양단의 전위차, 즉 두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은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병렬 연결된 두 저항기를 하나의 저항기 개로 보겠습니다. 개 전체에는 V1이나 V2와 똑같은 V만큼의 전압을 건 상태고 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I1, I2의 합이 됩니다. 이건 전류가 흐르는 길이 잠깐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각 저항기에 따로따로 흘렀다가 다시 합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저항기를 하나의 저항기로 간주했을 때의 합성 저항은 각 저항기의 저항의 역수의 합의 역수가 됩니다. 실제 금속의 저항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각기둥 모형을 생각할 건데요. 전류 방향의 길이는 1cm, 전류 방향의 수직인 단면적은 1제곱밀리미터로 두겠습니다. 먼저 전기도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리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리금속의 비저항이 표준 단위로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진 구리의 저항은 10의 마이너스 4승 옴 정도가 됩니다. 물론 비저항은 절대적인 상수는 아니고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표준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값을 쓴 겁니다. 또 열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니켈과 크롬의 합금인 니크롬도 계산해 볼게요. 니크롬의 비저항도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고 니켈과 크롬의 배합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보통 표준 단위로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됩니다. 구리보다 비저항이 100배 정도 큰 거죠. 따라서 똑같은 모양이라면 구리보다 니크롬의 저항이 100배 정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저항이 로인 물질로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라지 L인 저항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저항기의 저항 R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에 똑같은 저항기를 직렬로 붙여보겠습니다. 저항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단면적이 일정한 채로 전체 길이만 2L이 됐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2R이 되는데요. 이건 두 저항을 직렬 연결로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즉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과정은 저항기의 길이를 늘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두 저항기를 병렬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일정한 채로 전체 단면적이 2A가 됐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2분의 R이 되죠. 이건 두 저항을 병렬 연결로 계산한 결과와 같습니다. 즉 저항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과정은 저항기의 단면적을 늘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죠. 이제 전기 회로를 직접 분석하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항이 각각 R1, R2인 두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기전력이 V인 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소자 사이에 있는 각 선에서의 전위는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지의 기전력이 V라면 빨간색 부분의 전위가 초록색 부분의 전위보다 V만큼 높게 유지된다는 뜻이 되죠. 우리는 두 저항기 사이 파란색 부분의 전위를 모르기 때문에 각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을 각각 V1, V2로 둘 건데요. 하나 확실한 건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각 저항기에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의 비가 저항의 비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항이 높은 저항기에 더 많은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야 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의 합이기 때문에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한 합성 저항은 두 저항을 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왼쪽 저항기의 소비 전력은 V1I 혹은 I 제곱 R1이 되고 오른쪽 저항기의 소비 전력은 V2I 혹은 I 제곱 R2가 되죠. 직렬 연결해서 각 저항기의 소비 전력은 저항기의 저항에 비례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도 연습해 볼게요. 전지의 기전력은 10V고 두 저항기의 저항은 각각 2옴, 3옴입니다. 두 저항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같아야 하고 그러려면 전압이 2대3으로 나눠 걸려야 하죠. 그러면 왼쪽 저항기에는 4V가 걸리고 오른쪽 저항기에는 6V가 걸립니다. 그래야 두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이 2A가 될 거니까요. 이건 두 저항기의 저항을 합해서 하나의 5옴짜리 합성 저항기로 생각했을 때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걸 바로 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각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왼쪽 저항기에는 8W, 오른쪽 저항기에는 12W가 됩니다. 이 두 값을 합하면 합성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됩니다. 숫자로 계산했어도 꽤나 일반적인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두 저항기에서 흐르는 전류는 같고 이건 합성 저항기에도 반드시 같습니다. 따라서 직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기의 소비 전력이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의 비가 되는데요. 나눠 걸리는 전압의 비를 합하면 합성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비가 되기 때문에 합성 저항기의 소비 전력은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항이 각각 R1, R2인 두 저항기를 병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기전력이 V인 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선 길이는 전위가 같으니까 전지 양단의 전이차 V가 두 저항기에 똑같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옴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지의 입장에서는 두 곳에 흐르는 전류 모두의 에너지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두 전류의 합이 흐르게 되죠. 따라서 하나의 합성 저항기로 봤을 때의 저항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각 저항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해보면 전압이 V로 같기 때문에 저항의 역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렬 연결에서의 각 저항기의 소비 전력은 저항기의 저항에 반비례하게 되죠. 그리고 전체 소비 전력은 두 저항기의 소비 전력을 합하면 되니까 합성 저항의 소비 전력이 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로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전지의 기전력은 10V고 저항기의 저항은 계산하기 쉽게 2옴, 5옴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두 저항기에는 똑같이 10V가 걸릴 거기 때문에 각 저항기에는 5A와 2A의 전류가 각각 흐르게 됩니다. 전지 입장에서는 7A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걸 합성 저항으로 생각하면 두 저항기의 저항을 병렬로 합성한 저항이 7분의 10옴이기 때문에 회로 전체에 7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저항기가 소비하는 전력은 각각 50W, 20W고 전체 소비 전력은 전류가 합해지기 때문에 70W가 됩니다. 물론 이 결과는 전지에 흐르는 전류가 7A이기 때문에 전지가 제공하는 전력이 70W라는 사실만 봐도 두 계산 결과는 당연히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을 합성해서 구성한 이 새로운 회로는 전지의 입장에서 동일한 전류와 전력이 계산되는 거고 이건 합성 저항기가 소비하는 전력, 즉 회로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만큼 전지가 그대로 제공해준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회로를 분석하겠습니다. 전지의 기전력은 6V, 저항기의 저항은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제 각 저항기에 걸린 전압과 전류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위가 같은 선을 찾는 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죠. 이걸 파악하면 오른쪽 두 개의 저항기에는 같은 전압이 걸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인 거죠. 같은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위아래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2대1이 되어야 하고 두 전류가 왼쪽 저항기에서 모두 흘러야 하기 때문에 왼쪽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오른쪽 두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됩니다. 그러면 저항과 전류비를 알기 때문에 왼쪽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이 오른쪽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의 2배가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전지의 기전력이 6V이기 때문에 세 도선 사이의 전이차는 차례로 4V, 2V가 됩니다. 그러면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도 모두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각 저항기의 소비 전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에 흐르는 전류가 1A이기 때문에 전지가 제공하는 전력은 6W가 되고 정확히 세 저항기에서 나눠서 소비하고 있죠. 물론 이 회로도 합성 저항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합성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와 소비하는 전력은 전지에 흐르는 전류와 제공하는 전력과 각각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이가 라지 L인 저항기의 양단에 V형만큼의 전압을 걸었을 때 저항기 내부에 형성되는 전위와 전기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끝의 전위를 0, 오른쪽 끝의 전위를 V0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왼쪽 끝으로부터 길이 X 지점의 전위 V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저항기는 X 지점을 기준으로 두 개의 저항기로 나눈 다음에 두 저항기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눠진 저항기의 저항은 길이 비로 나눠질 거고 전체 전압은 두 저항기의 저항의 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V0을 비례 배분해서 구할 수 있고 X 지점에서의 전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기의 왼쪽 끝을 원점으로 하고 오른쪽 방향을 X축으로 뒀을 때 위치에 따른 전위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길기는 L분의 V0이고 이 값의 음수가 전기장의 X 성분이 되죠.
오른쪽 끝에 전위가 높기 때문에 저항기 내부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지가 V의 기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양단의 전위차를 V로 유지한다는 의미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I의 전류가 흐르면 전지는 자유전자에게 단위 시간당 VI의 일을 하는 장치가 되죠. 그래서 VI만큼의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항기에 V의 전위차가 유지, 즉 V의 전압이 걸리면 내부에 있는 전자는 처음에는 가속되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도 공부했습니다. 마치 유체의 정상 흐름처럼 정상 전류가 흐르는 거죠. 우리는 저항기에 걸린 전압과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의 비율을 저항기의 저항 R로 표현했고 이걸 옴의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저항기가 가지는 저항은 저항기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 그리고 저항기가 가지는 물질의 특성인 비저항 로에 비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길이를 증가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항을 합하는 것으로 합성할 수 있었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단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항의 역수를 합하는 것으로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로 분석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복합 연결 예제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